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27번째. 오늘은 두 꼭지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라디오 김용민 국장님 모시고 얘기 나눌 거고요. 2부에서는 노동자의 변호사들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님 출연하십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먼저 김용민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국민라디오 스튜디오 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아침 8시 프로그램도 나왔고 9시 방금 10시 반에 끝난 프로그램도 나왔고 또 12시부터 또 나와야 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제 동무대입니다. 아침 8시부터 낮 2시까지, 낮 3시까지 동무대입니다. 네, 오늘 김 국장님 모신 이유는 우리 그 시그널에 보면 국민라디오 시그널이 먼저 나가잖아요. 예. 함께 만드는 방송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시그널이 나가요. 예. 거기에는 함께 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예.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들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6개월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매주 김 국장님하고 자오니까 얼굴 마주보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출연하거나 얘기를 해보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네. 김 국장님 얘기 좀 많이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우리 국민 TV, 국민 라디오 뭐 청취자분들께서야 너무 잘 아실 테고 우리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너무 잘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김용민 선생님께서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프로에 출연을 하셨어요. 낙곰수부터 국민 TV까지. 예. 약사.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사실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한 거는요. 그 대학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넘어갈 겨울방학 무렵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개신교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에서 뭐 자원봉사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게 저로서는 처음 매체에 직접 뛰어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숱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우선 98년까지는 그렇게 프리랜서식으로 일하다가 98년 8월에는 정규 사원이 됐습니다. 극동방송에 PD로 있다가 조용기 목사를 비판해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때까지 저는 해고 노동자시네요. 반해고 노동자입니다. 반개탕이 있듯이 삼계탕에 반개탕이 있듯이 반해고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1년부터는 또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인 기독교 TV에서 편성 PD로 있다가 그때도 휴면 노조 상태였던 노조를 그 활동 노조로 바꿔가지고 사무국장으로 쭉 일을 하다가 노동운동 전력도 있으시고 노동운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요. 그리고 결국엔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뭐 해고는 아니었고 그것도 역시 뭐 반해고나 다름없었던 명예퇴직을 하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선 어디 두 번 다시 취업을 못했습니다. 뭐지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간 그 뒤로는 취업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건 완전히 타의 100%로 프리랜서 시사평론가 활동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또 끊임없이 뭔가 매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어준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나는 꼼수다를 만들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뭐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와중에 총선도 나가게 되고, 대선 이후에는 국민 TV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간단한 약사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출마하시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 낙곰수 4인방이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죠? 예. 정봉주 의원 구속도 되시고.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출마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제 주장이었는데 출마를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끝까지 마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또 해봐요. 이제 제가 뭐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됐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또 혹은 이런 이 수구 부패 세력들이 뭐 저희 그 한 10년 전 발언 갖고 문제 삼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깜도 안 되는 사람이니 난 나가면 안 됐어야 했다 이런 차원의 성격도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 그냥 단순히 그때 몸과 영혼만 빌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정치를 한다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지난번 정치 실험은 뭐 좋은 경험은 됐었지만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올인할 마음이 없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도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올인. 예. 정치판에서는 예. 권력의지라고도 하죠. 예. 권력의지가 진짜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야말로 사생결단.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때 뭐 천신만고 그때 당선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패거리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말이죠. 주체성이 그때는 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여간 그 선거에 관한 제 그 최대 아픔은 주체성 없이 도전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뭐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주위에 뭐 청년기부터 정치하는 분들이 예. 꽤 있죠. 예. 근데 그 후보 출마해서 너덜너덜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진짜 너덜너덜해질 각오로. 예. 그러나 또 그 파워 권력은 움켜쥐겠다. 뭐 이런 충만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국민 TV에 있는 건 뭐냐면요. 그때 갖지 못했던 주체성, 열정을 최대한 여기 쏟아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내 무덤으로 알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정말 유감없이 여기에 헌신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예. 12시 프로까지 도대체 프로를 몇 개를 혼자.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녹음도 있고 한데요. 근데 뭐 주말은 그렇고요. 주말은 그나마 이제 오후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는 이제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저는 좀 취침이 있는 삶을 좀 저녁 있는 삶은 고사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노동운동하는 입장에서요. 예. 우리 사무실에는 큰 프랭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예. 죽어라 일 시키면 진짜 죽는다. 죽어라 일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뭐예요? 노동자로서 뭐 혹은 누가 시켜서 그게 아니라 전 여기 진짜 여기는 제 무덤입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모시는데 두 분 다 그러시네요. 이제 우리 2부에서 모실 권도섭 변호사. 예. 우리 민주노총 법률원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실 텐데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네. 그야말로 취침이 없는 변호사들이 예. 우리 뭐 20명 30명 가까이 되는 변호사들이 취침이 없는 삶을 네. 살고 계십니다. 국민TV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 노동과 세계는 국민TV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예. 또 국민라디오 김용민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소개 예. 좀 해주시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민주노총의 핵심 단어가 함께라면은 국민TV도 함께입니다.
왜 함께냐? 함께거든요.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너가 있는 회사는 경영자의 모든 판단, 모든 결정, 이것에 좌지우지 된다면 여기는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곳이란 점에서 협동조합이란 말에서 나오듯 그냥 수사적인 의미의 함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함께의 가치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그 한겨레가 이제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한겨레도 협동조합에 가까운 국민주 신문이고 네, 또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문 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신문이 이제는 어떤 그 종이 신문 구독자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온라인으로 이런 그 영역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신문 시장 그 대부분의 그 사업자들을 보면은 수익 구조가 이럽니다. 한 80%가 광고고 20%가 구독자거든요. 네. 그 이제 이런 구독자 비중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신문사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는 이런 종이 신문에서 좋은 기사를 내서 독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 차원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종이 신문이라는 매체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회수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또 광고 수익을 통해서 운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겨레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대세가 돼버렸고 그건 거스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 언론에 있어서 광고 자본의 그 지배력은 더욱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 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여하는 그 기업들이 결국 신문사의 논조와 기사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사실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제가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지나면 낙곰수가 끝나고 저도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그래서 생각해낸 그런 구조가 바로 협동조합 언론입니다. 협동조합 언론은 뭐냐? 말 그대로 수익 구조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월마다 이제 CMS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2만 조합원이 한 달에 10,000원씩 낸다고 치죠. 2억을 갖고 방송사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치 볼 대상은 조합원들이거든요. 이 조합원들은 공정 언론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TV는 전대미문에 세계의 역사상 유례 없이 광고 자본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클린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서더라고요. 아직은 지금 저희가 그 월마다 이제 조합비를 때마다 내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선 정도입니다. 목표가 한 20,000에서 25,000 정도인데 그때까지 가기란 좀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은 그러면 진짜 우리는 삼성 눈치 안 보고 현대차 눈치 안 보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눈치 보지 않고 옹호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2012년 방송사 파업 얼마나 정말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네. 열심히 싸웠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권력에 의해서 주저앉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언론 매체들 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광고 못 받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생존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예. 그래서 이 국민TV를 비롯해서 이거 뭉뚱그려서 대한 매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바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TV가 잘 되면요. 우리 그 취지, 지향점 이걸로 해서 동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론사가 운영이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도 이런 긍정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가자. 더 이상 뭐 사주하고 자본의 눈치를 안 보는 그런 진짜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보자. 그 뜻을 모을 수 있다. 그 샘플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국민TV는 반드시 성공하는 실험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최초의 미디어 매체인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주고 계십니다만 민주노총 조합원들로서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쉽게 들려져야 되는데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때에 따라서는 국민TV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당장 케이블에 이런 새누리당 편향적이지 않은 공정한 방송이 나오겠거니 하고 이렇게 믿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사기를 친 것은 없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법 외 방송이라고. 법 내 방송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뉴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정말 대표적인 규제인데요. 나쁜 규제 없애자면서 이런 규제는 안 없애요. 뉴스를 하려면은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당국이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여당 3, 야당 2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설령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다 한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방심위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방송들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르는 곳이죠. JTBC하고 CBS가 제일 많이 불려갖고 있는데 여긴 또 6대3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징계, 경고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방송국을 없앨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TV가 케이블이나 지상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게다가 또 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 회사가. YTN이나 SBS 같은 경우 한 10년 걸렸습니다. 다른 방송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그래서 매일 하는 9시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으로 키우려면 2013년부터 서둘러야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때 기성방송들의 뉴스를 악용한 정치 개입 이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뉴스를 빙자한 프로파간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력에. 예. 그걸 막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고요. 전 더 나가서 아예 이걸 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불이한 체제거든요. 이 체제의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단 말이죠. 아무리 지상파 방송이 공정한다 한들 노사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언론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요. 양비론이면 힘가진 자 편에 서는 거거든요. 결국. 당연하죠. 기계적 중립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인지를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겪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저기 쌍용차 그 당시 강제 진압 때 우리는 지켜봤습니다만은 당시 그래도 지각 있는 기자들이 이런 경찰의 폭력 진압 상황들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러나 뭐 결국 노조도 같이 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누가 그들을 그 공장 속에 몰아넣어서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편 50 비판하면 저쪽 편은 자연스럽게 또 자동적으로 50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계적 중립, 양비, 양실론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실질적인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언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TV가 그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부터 TV 뉴스를 뉴스가 당연히 생방송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9시부터 1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향점 또 관점만은 우리 노동자 약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조적인 문제, 체제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예.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과소한 표현이라고 봐요. 전복 직전의 체제입니다. 이 전복 체제. 직전. 침몰할 수밖에 없는. 네. 점점 더 사실은 더 빠뜨리고 있어요. 이 불균형한 소득 문제 얘기도 하지만 소득 불균형, 근데 정치적 편향. 이건 거의 뭐 전복 직전에 있죠.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예. 근데 어쨌든 이 와중에 국민 TV가 등장을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과 세계도 사실 올해 4월부터 예.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노동과 세계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민주노총은 규약 규정상 기관지가 있어요. 예. 그 기관지의 이름이 노동과 세계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민주노총 20년 되는데 근 20년 가까이 종이신문으로 격주로 발행을 해왔었는데 예. 아까 뭐 한겨레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뭐 수익 구조가 있는 신문은 아닙니다만 예. 이게 재정과 인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발간이 좀 어렵게 된 예. 작년부터 좀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매체에 좀 집중을 했고요. 물론 신문은 뭐 부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팟캐스트라는 방식도 한번 찾아보자. 예. 이 논의는 많이 했는데 딱히 우리가 뭐 무슨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좀 모색하던 차에 국민 TV 측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아니 예. 국민 TV라면서 어떻게 노동 꼭지 하나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편성으로 예. 사실은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큰 준비 없이 그냥 4월부터 시작해서 근 6개월을 김용민 PD하고 저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전 그 정호인 실장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정 실장님 목소리가 거의 성우에 준하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말이죠. 실장님은 또 이 트위터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 트위터리안 아니십니까? 아주 간결한 멘트로 만든 분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는 글을 남기셨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노총이 가졌던 이미지, 수구 세력들은 과격성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뭔가 좀 경직돼 있는 부분들, 그것도 역시 이제 오해에 기반한 그런 이미지겠지만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탈피시키셨어요. 정호희 실장님이. 이렇게 위트가 있고 재미있는 과찬이십니다. 그 분이 민주노총에 요직에 계시는구나라고 했을 때 민주노총을 다시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 정 실장님은 어떻게 노동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저 솔직히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참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본 기회가 없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이야기 이런 건 참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트위터에서 떠들고. 민주노총으로 취업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민주노총 노조는 없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무노조 직장이군요. 저는 뭐 출마를 하든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예. 대학을 가서 보니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이 나라 꼴이 이게 아니구나. 아주 쉽게 운동권이 됐죠. 예.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 운동을 했죠. 근데 우리 동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이 우리 동기 동창회 같은 과. 전재국 씨. 전재용. 박상아 씨하고 결혼한. 박상아 씨 남편. 오. 친해요. 진짜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되게 아버지가 그렇게 강피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제분들은 유한 경우가 많던데. 세상에 알려진 사람을 평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냥 옛날 친구로서 얘기를 하면. 좀 철이 좀 없었죠. 철이 없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교 오래 못 다녔고요. 예. 한 학기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당시 대학가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강의실 안에까지 경찰들이 난입해서 학생들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예. 또 우리 주위의 대부분 학생들은 운동권이었었고 그러니 뭐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러다가 네. 86년경 뭐 이러저러 하다가 이 어쨌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 주인으로서 예. 자리 잡는 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위장 취업 뭐 그때는 뭐 대부분 그렇게 했었어요. 예. 위장 취업에서 노동 운동을 하다가 예.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걸 맞이했죠. 그럼 우리 정 실장님이 정치 외교 학도셨군요. 그 지금 검색해서 막 예, 찾으셨네요. 전재용 씨 검색을 해보니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중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중퇴구나. 예. 그렇죠. 한 학기밖에 안 다녔으니까. 예. 네. 이게 이런 시스템이구나. 막 예. 찾아가지고 제가 이 검색의 황제입니다. 네, 그러다가 네. 저는 뭐 졸업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예. 당시 뭐 이러저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졸업을 했고요. 예. 졸업하고 다시 이제 89년에 예. 부산에 내려갔어요. 예. 부산에 근데 당신 또 뭐 조금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데 이른바 이제 동구 몰락, 소련 뭐 해체 네.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운동 특히 노동운동 쪽에 있던 많은 분들이 또 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노동 현장 주로 이제 부두 쪽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트위터 아이디가 발통 3이라니까요. 부산 사투리로 바퀴 운수. 발통이. 네. 그래서 발통 3입니다. 그래서 발통이시구나. 운수 노동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발에 통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발통이라고 그래서. 너무 길게 하긴 그렇고요. 예, 어쨌든 그 89년부터 부두 쪽에 노동 운동을 했죠. 그리고 95년에 해고됐어요. 네. 근데 해고 사유도 뭐 참 일 진짜 잘했는데 저. 예. 해고 사유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예. 나중에 부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과장 본사 뭐 인사과장인지 부장인지 난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학 졸업장을 뜩 들이미는 거예요. 당신 위장 취업 아니냐? 왜 고졸이라고 그랬냐? 예. 그래서 나도 못 본 졸업증을 당신이 갖고 있네. 뭐 이러다가 그냥 해고됐고요. 해고되고 나서는 이제 바로 또 상급단체 연합단체들이 있어요. 그쪽 일 하다가 나중에 화물연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조직 해보자 해서 운수노조 하다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2010년부터 민주노총의 홍보실장 겸 대변인을 하고 있고요.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민 TV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민주노총 대변인 정호회. 진짜요? 왜 이러지? 근데 이제 대변인은 제가 이제 홍보실장과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가 올해 4월부터는 홍보실장만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정호희입니다. 정호희. 회가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은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으로 잘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제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을 이렇게 진행자로 모시게 돼서 참 뭐 짧게 약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짧은 약사 속에서도 많은 그런 시대에 대한 고뇌의 흔적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말이죠. 배신자도 많이 보셨죠? 배신자라기보다는 뭐 힘들고 어려워하죠.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뭐 우리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논평할 생각도 없고 뭐 깊게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만 진보의 싸가지론인가 이런 것들이 최근 회자됐었잖아요.
물론 이제 좀 강팍하고 네. 협소하고 이런 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이라는 예. 분야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결코 아닌 것이고 더 폭넓고 깊이와 넓이와 그다음에 여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은 할 정도죠.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자인데 뒤바뀌었습니다. 예. 순식간에 네. 그냥 저기 예. 이 노동과 세계 우리 팟캐스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팟캐스트계의 대부이신 김용민 뭐 부장님께서 대부까지는 무슨 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팟캐스트의 어머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면? 김어준이랍니다. 그러시구나. 예, 우린 부부예요. 예. 아니, 뭐, 진짜 농담이고. 우리 노동과 세계를 들으면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뭐 편집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우리 정호희 실장님이 해오시고요. 또 출연자 섭외라든지 연사 섭외, 심지어 녹음까지 이렇게 담당을 해오시고 저는 부분 뭐 좀 유려하게 뭐 매끄럽게 이어가는 뭐 그런 수준으로 손보는 정도인데 전 솔직히 이야기해서 참 이 매체 적응이 빠르시구나 우리 정호인 실장님이.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계 양아버지 정도는 나중에 되지 않겠는가 뭐 그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정말 이 노동과 세계는 챙겨서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진짜. 다 왜곡된 그런 자본에 의해서 조작된 노동자의 이미지. 그것만 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 하나로 노동자 바라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노동의 문제는 이 어떤 노동계의 문제 혹은 뭐 어떤 특정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그런 근원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태어나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일종의 어떤 숙제기도 하고 말이죠.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이 노동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은 우리 모두가 당사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되건 노동자가 되건 노동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국민라디오가 우리 노동과 세계는 물론이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에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의 노동학개론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우리 을들 우리 사회 을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3대 프로그램들을 귀담아 듣게 된다면은 이 사회 구조의 모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강자 중심의 사회로 변질됐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국민 라디오의 뭐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노동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대 프로그램 맞습니다. 꼭 제가 정말 강추할 프로그램 꼽으라면은 우리 이 세 개 프로그램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종강 교수님, 선생님, 노동학개론, 안진걸 처장님의 으라차차, 그다음에 노동과 세계. 아니 이 삼성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 아닙니까? 우리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안 받는다는 것이 실은 이 세 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광고를 이렇게 내죠. 삼성이 못 누리는 광고 효과를 당신은 누릴 수 있다. 광고하시라.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삼성 광고 안 받겠다고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광고 받으면서 이 나라 언론들이 병들었고 맛이 갔거든요. 단 한 푼도 안 받겠다. 뭐 앞으로는 그 약속 제가 설령 국민TV에 없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TV의 순도는 의심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노동 얘기하니까 우리 방송 전체가 노동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뭐 홍보실장을 맡으면서 홍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예. 다양한 방식들을 좀 생각도 하고 또 가능하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제 가끔 만나거든요. 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냥 전화 와서 예컨대 뭐 수업에 필요한 건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응해 드리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엊그저께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필요하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메일로 네. 주고받는 거였는데 뭐 아주 뭐 좋더라고요. 젊은 학생들. 예. 근데 거기서 딱 하나 이제 걸린 게 네. 민주노총의 정치 행위, 정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질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딱 막혔죠. 아니 노동조합 또 총연합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미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수구 언론들이 각인시켜 놓은 그러게요. 그래서 편견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거기다 이제 벌컥 화내고 니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찌 보면 작은 관계, 작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네. 답을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노동과 세계 진행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또 민주노총 측에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우리 민주노총 간부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예. 이런 새로운 매체일 수 있잖아요. 예. 사실 뭐 낙곰수가 빅히트 시켜놨으니 팟캐스트가 새로운 매체일 리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또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이런 예. 거다 보니까 예.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좀 우리 조합원들 제가 또 화물연대 출신 아닙니까? 예. 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도 뭐 10,000명 넘는 조합 15,000명 가까이 된 조합원이 있으니까 예. 여보시오 내가 거기 출신이니까 예. 내가 하는 방송은 운전하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팟빵 순위 이런 걸 보는데 예. 팟빵도 요번에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뭐. 예. 근데 이게 뭐 순위가 좀 밑을 항상 향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 좀 더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듣느냐지 얼마나 많이 듣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물론 이제 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함께 뜻을 공유하면은 좋겠지만은 뭐 하여튼 저도 그 숙제를 안고 노동과 세계를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동참하고자 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노동과 세계 정말 꼭 들으셔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들이 한 5주 연속 듣는다면은 네. 이런 민주노총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합니까? 뭐 이런 질문 따위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딱 이 인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있으면 그 전에 그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지금 단원고 학생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 유족들 이분들을 돕겠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변호사분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뭐 지금껏 계속 그분들 옆에서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 한 얘기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은 민주노총하고 연계돼 있나요? 혹시 변호사님은 전교조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아니 민주노총이 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분들의 뭘 잘 몰랐을 때의 그분들의 인식 속에는 얼마나 그릇된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민주노총이
저들에게 확실히 위협이 되기는 위협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80만 그런 우리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민주노총이 더 잘 응집이 되고 더 열의가 모아져서 우리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운동의 핵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얘기하신 김에 우리가 4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방송 두 번째 방송 만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 주에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세월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첫 방송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우리 조합원들도 계시고 또 안산이 노동자 도시이니 그 학부모들 대부분이 노동자들이고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했었고 그리고 뭐 그 직접 출연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랬고 우리 또 금속노조에도 기관지가 있어요. 아이레이버라는 거기에 이제 김영호 조합원 인터뷰도 실제로 실리고 했는데 아니 이 조선일보 느닷없이 한 2달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김영호 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알고 봤더니라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다 얘기했는데 이런 참 기가 막힌 편견에 대해서 저항하고 물론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편견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그 중에서도 홍보실장인 제가 해야 될 몫도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9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간선으로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그 가맹 단위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맹이 가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선으로 한다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만 좀 더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자 해가지고 민주노총 소속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찾고 그래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선으로 선출을 합니다. 80만 조합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뽑는 거군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고 이 사이즈가요 굉장합니다. 예컨대 지금 80만 조합원인데 이제 유권자에 대한 뭐 선별하다 보니까 한 70만 정도 내외가 될 것 같긴 해요. 유권자는. 근데 그 다음 달 7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해서 3일 동안 투표를 하는데 이게요 대통령 선거 클래스입니다. 첫째 투표소가 2만 개가 넘어요. 대통령 선거 투표구가 22,000개쯤 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22일이에요. 30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합원들 훌륭한 후보들이 나오실 거라고 자신하고요. 또 당당한 경쟁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부정을 하게 된다면 저기 예전에 통합진보당 그렇죠. 그때 그 난리를 피웠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물론 편을 행사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 TV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후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청도 하고 뭐 가능만 하면 어떻게든 더 많이 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김영민 국장님 모셨을 때 주 목적은 이게 노동과 세계 좀 더 알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너무 충분하게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보통은 이쯤에서 이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 한번 똑같이 하시죠.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노동과 세계가 토요일 날 이제 방송이 됩니다. 왜 토요일에 나오느냐? 무엇보다도 토요일 오후에 참 많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혹은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여러 연맹들이 또 이렇게 주최하는 집회들이 있는데 이런 집회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리는 차원 또 그리고 아무래도 토요일 아침이면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쉼도 있고요. 또 사색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동 현실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편성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우리 민주노총의 존재가 저는 민변도 그렇고요. 참여연대도 그렇고요. 또 전교조는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연맹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민주노총에 힘을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요. 진짜 민주노총이 힘이 빠지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요? 안정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진 자들의 권한이 더욱 극대화되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팍팍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그런 각별한 인식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가 강하면 사용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노동자가 강하니까 복지가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과 세계 그런 의미에서 순위가 팍팍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다운로드, 구독, 또 별점, 댓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다운로드 많으면은 그런 줄 알았더니 복잡하더라고요. 댓글. 예, 그렇습니다. 고 어쨌든 많이 들어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고요. 한 가지 빠뜨렸네요. 우리가 이 방송의 정식 명칭은 국민라디오 노동과 세계이고요. 네. 우리가 얼마 전부터 민주노총에서 팟캐스트 독자 채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라디오 노동과 세계는 정기성을 가지는 방송이고요. 또 어쨌든 또 포맷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도 수용하기 어려워서 예를 들어 우리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토론 혹은 강연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민주노총 채널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민주노총 검색하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과 세계 방송이 한동안 좀 칙칙했었는데 김용민 PD, 김용민 국장님 나오시니까 아주 밝아지고 넉넉해졌습니다. 김용민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에는 3개의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법률원이 있어요. 오늘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원장님, 권두섭 변호사님 모시고 민주노총 법률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두섭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노총 법률원의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률원 형태로 보면 크게 이제 3개의 법률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금속노조의 법률원, 그다음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연맹 민주노총 법률원까지 포함해서 3개의 법률원이 이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원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들어보고요.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떻게 되죠? 사법연수원 몇 년 이런 보통 변호사들은 그런 소개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기? 제가 2000년에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을 했고요. 기수로 보면 29기에 지금 15년 차
민주노총은 언제부터 오셨죠? 그때 졸업하고 바로. 그죠. 바로 오셨죠? 예. 저는 물론 그때 이제 민주노총 중앙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변호사 신분이지만, 그때는 법률원이 없었잖아요. 예. 그때 조직국, 이런 티오로 들어오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때는 이제 민주노총의 그 조직쟁의실 내에 법규국이 있었습니다. 아, 조직쟁의실 법규국. 쟁의국, 그 다음에 이제 미조직국, 그 다음에 법규국, 이렇게 그 조직국, 네 개의 이제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치가 돼서, 뭐 집회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 집회나, 당시에 또 이제 복수노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였었고, 또 뭐 99년 말부터 이제 그 당시에 뭐 재능교사 노조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뭐 특수고용 문제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같이 이제 대응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혈혈단신, 변호사로서는 혈혈단신 민주노총에 오신 거죠?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던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노동법 학회라고 노동법에 관심이 있고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연수생들이 모여서 그 동아리 비슷한 그런 학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저희들이 연수원에 있을 때가 98년, 99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IMF 직후였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일주일에 뭐 2번 내지 3번,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 저기 삼성교. 예,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상담 활동 같은 것들 저희들이 나오게 됐는데,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2002년이죠? 민주노총 법률원이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은. 법률원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저희 법률원이 처음 설립된 건 2002년 2월 1일로 이제 민주노총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정책 우리 연구원도 있고 교육원도 있는 이런 이제 부설 기관의 하나로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초기 멤버는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 요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 이제 그 당시 원장이셨고 지금 이제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이제 강문대 변호사 또 초기에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 4명에 우리 이제 송무 지원 활동을 하시는 2분 이렇게 해서 6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지금 인원이 이제 35명, 그 중에 이제 변호사 숫자로만 보면 15명인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커진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그 거대 로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뭐 법무법인이라고 그러나요? 예. 법무법인 뭐죠? 이름도 있잖아요. 연원이라고 되죠. 연은. 예. 어때요? 법무법인으로 치면 꽤 규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저희들이 뭐 100% 이제 노동 사건만 그러니까, 하니까요. 그 노동 전담으로 하는 그 부서로 보면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김현장에 있는 그 인원 구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한 전문 분야만 하는 어떤 법무법인으로 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법률원이 운영이 좀 그 재정 문제 항상 이게 재정 운영의 지금 80%가 사실은 소송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나 뭐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사건 소송만을 통해서 그 소송 수입으로 사실은 80% 재정은 충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를 이제 금속 노조라든지 조직에서 이렇게 지원을 일부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이 법률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전체 노동의 문제, 어떤 공통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각 산별 조직들이 각 산별이 이제 뭐 당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산별 특유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 법률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저기 예. 찾아가기 힘든데 이런데 예.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제가 예전에 그 장흥이라고 장흥버스 그 투쟁할 때 아, 예. 그 해남, 예. 전남 제일 예. 땅끝 모아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투쟁할 때 이제 거긴 변호사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 지역에. 지역에. 법원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때 투쟁할 때 이제 한번 가서 뭐 여러 재판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한 5시간 버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사실은 서울의 법률원에 와서 상담을 하시고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은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지역별로 가까운 곳에 이런 우리 법률원의 조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별 조직도 아우르면서 또 가까운 지역에도 이런 법률 조직을 만드는 뭐 이런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늘 이제 걸림돌이 재정 문제 이거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소송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돼서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점에 처해 있죠. 그 법률원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세계 법률원이라는 것은 하나로 운영되지만 민주노총 법률원이 있고 네. 금속 법률원이 있고 공공법률원이 있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안 공공법률원에 가 계시다가 네네. 올해 다시 네. 중앙법률원 원장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신인수 전 원장님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나가서 뭐 네. 다시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돌아오시겠죠. 예. 우리가 이 노동가 세계 팟캐스트 첫 방송에 박경수 노무사가 출연하셨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법률원에서는 노동자의 변호사들 이 책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그 부제가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 포함해서 또 워낙 오랫동안 또 노동법률 활동을 하셨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일단 책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책이고 그럼요.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이제 노동 문제를 다룬 책들을 보면 뭐 법학이든 노동 경제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조금 학술적으로 좀 어려운 책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이렇게 현장의 어떤 투쟁 과정이나 활동 내용을 러포 형식으로 쓴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책 다 약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많은 시민들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 법률서적을 솔직히 어떻게 봅니까 일반인들이. 그리고 또 러포 형식의 책들은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놓여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어떻게 보면은 보기가 쉽지가 않은 감동은 전달되지만 또 법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무슨 어떤 그렇죠. 판례가 문제 있길래 이렇게 손배가함이라는 게 많이 생기는지 뭐 파업만 하면은 왜 이렇게 잡혀가는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내용을 아주 뭐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중요한 이슈별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수년간 뭐 크게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 노동자들의 이야기들, 그 배경에 놓인 뭐 우리 이제 법과 제도 또 어떤 판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써놔서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건강한 그런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권이 정말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어떤 법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많이 좀 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3세는 원래 다시 찍었는데 3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미지북스에서 나왔고요. 노동자의 변호사들입니다.
그 국민 라디오에서 하종강 선생님이 하는 프로가 있어요. 노동학개론이라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가끔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정 게스트이신 것 같은데 최규석 만화가님. 최근에 송곳으로 또 아주 잘 나가는 분이시죠. 그분이 또 일러스트도 그려주시고 노동자의 변호사들입니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뭐 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또 사용자들의 어떤 탄압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이러면 막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활동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파업이나 뭐 집회투쟁이나 이런 투쟁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지도부를 사수하는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투쟁 과정에서 위원장이 체포되고 구속돼 버리면 이게 투쟁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석방이 되면 이게 또 굉장히 그래서 또 손배가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169명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게 보면 활동가들이 해고가 됐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부당해고 판단을 받고 복귀를 하는 문제는 그런 활동가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또 싸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에 169명 중에 사실은 40여 분을 제외하고는 다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서 현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싸움 등의 중요한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들은 이제 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희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말씀 중에 그런데 저희들 물론 이제 그 해고 싸움도 있지만 뭐 이렇게 집회 시위 이런 거 이것도 사실 느닷없이 잡혀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법률원 같이 일하는 분들이시지만 변호사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게 주말 새벽 뭐 시간 관계없이 접견 가야 되고 그죠. 아유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투쟁과 관련된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2007년도 이랜드 6화 투쟁이나 그다음에 2005년도 철도노조 파업이라든지 또 작년에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새벽에 가평에 우리 고속 기관사들이 묵고 있던 곳에 이제 경찰하고 사측 간부들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때 새벽에 6명의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또 새벽 3시, 4시에 달려가서 그걸 같이 이제 막아내고 이랬던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정책실이나 각 부서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노동법 제도와 관련된 이런 이제 대응 활동 그래서 입법 의견서라든지 또 입법안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또 복수노조나 통상임금 이런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현장에도 배포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또 어떤 정책 입법 대응 활동 이것도 이제 크게 법률원 하는 일 중에 큰 하나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저희들 아까 이제 소송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들 한 해에 한 500, 600건, 600건, 700건 이 정도 노동사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동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원에서 했던 사건들 중에 보면 지금 불법 파견 문제가 많이 되고 현대자동차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2008년도에 예스코 그 대법원 전합 재판결이라고 해서
불법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공개 변론도 있었고 그 공개 변론 과정에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도 자세하게 네. 소개가 노동자의 변호사들입니다. 소개도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건에서 그런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게 또 근거가 돼서 또 뭐 조직화로 연결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그 투쟁의 어떤 하나의 어떤 연결 고리가 되기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가끔이지만 법원에서 물론 그 반대의 어떤 판례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일부 노동권이 확장되는 그런 판례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건에서 사실은 외부의 어떤 노동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구 모임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뭐 연구 논문 같은 것도 발표하시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대응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저희가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기억 남는 사건? 네. 뭐 사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들이 여러 많았는데요.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그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근데 노조를 조직하니까 그 시설공단에서 그 노조 간부들 거의 전원하고 그다음에 열성적인 그 활동하는 조합원 해가지고 7명을 해고를 했어요. 네.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1년 딱 된 해에 이제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100명 중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갱신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사건을 맡았었는데 그 당사자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분은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목회 활동을 나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그거 하시다가 이게 노조가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 분들 이제 이렇게 탑승하고 할 때 이분들이 직접 내리셔가지고 그렇죠. 그분들 노동 강도도 엄청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태워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시다가 허리를 다친 분이 계세요. 거기 이제 노동자 중에. 그게 계기가 되고 사실 노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산재 처리가 안 되면서 당시에 당신들 노동자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직이면 왜 뭐 계약 기간 끝나면 끝이다 이랬었잖아요. 뭐 갱신 안 해줘도. 근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갱신 거절할 때는 맘대로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이유를, 그런 이제 논지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판결 자체도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만났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예. 외국에도 노총들이 있고요, 그죠? 예. 그 외국에는 어떤가요? 외국 노동법률원? 노총의 법률원 이런 데는? 네. 뭐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한번 토론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원 비슷한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직접 이렇게 법률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대응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민변 같은 조직만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외부의 노동 문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변호사 모임들이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대응들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일본이 그렇더라고요. 네. 일본이 그런 구조고. 근데 이제 법률원 같은 이런 뭐 약간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영국하고 독일이었는데 특히 좀 관심 있게 본 게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아예 이제 노총에서 직접 이런 법률안 같은 로펌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각 산별 조직들이 자기 조합원 비율에 따라서 또 1년에 얼마나 법률안을 이용을 했는가, 사건을 이용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용률에 따라서 조합비로 그런 법률 구제 유한 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조합비로. 그러니까 변호사의 채용을 300명 정도. 클래스가 다르네요, 진짜 우리하고. 변호사들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노동 사건, 사회보장 사건들을 일정한 요건이 되면 뭐 이게 승소 가능성이나 뭐 엄리나 이런 걸 따져서 되면 다 무료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일단 부럽고. 네, 부럽죠. 왜냐하면 재정 운영을 위해서 늘 허덕댈 필요도 없고 또 어려운 노동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게 뭐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해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부러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쪽에 이제 조직률이나 뭐 규모나 이런 게 역사나 차이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률이 낮은 대신에 민주노총이 대표해야 될 미조직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뭐 비정규직이나 중소용세사업장, 그러니까 조직화로 사실은 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상당 부분 조직화되기가 또 쉽지 않은 영역의 노동자들이 있고 그런 노동자들 역시 동일하게 어떤 대표를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 것만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고려하면서 법률안 조직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권두섭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그 법률안에 일하시는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본 진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팟캐스트라는 것이 사실 노동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 노동 법률 상식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익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법률에서 맡아주십사 이 얘기가 사실은 너무 바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졌던 게 하나 있었고요. 뭐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좀 고민 좀 법률안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달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우리 법률원장님이 특별하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법률안 실태가 이렇고 뭐 조금 좌우지간 어렵다. 많이 좀 함께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좀 간절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좀 공개적으로 하고 사실 저 역시도 늘 같이 일하면서도 그 비좁은 공간조차 비좁잖아요. 지금 조금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어쨌든 일의 양과 사람의 숫자, 재정 모든 것이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잘 모르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달라 이런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해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재정의 어려움, 운영의 어려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널이 있는데 근데 재정이 이제 올해 들어서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저희들 나름한 분석을 해보니까 사건 수 자체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뭐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료 사건 그러니까 이른바 일반 법무법인 같으면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무료 사건 그렇죠. 뭐 계약서에 아예 무료로 이렇게 써준 사건이 보니까 한 21% 정도. 아이고야. 5분의 1이 무료 변론인 거네요. 그리고 사실 법률원의 수임료가 밖에 외부의 뭐 민변이나 밖에 변호사 사무실의 이제 수임료보다는 기준 자체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조차도 이제 더 낮게 이렇게 책정한 사건이
51%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미안해서 말이 안 나와. 문제가 뭔가 하면 또 이렇게 계약서는 썼는데 네. 미수 사건이라고 수임료를 못 받은 사건이 보니까 101건이에요. 아이고. 이거 이제 계약서 기준으로 아까 저희들이 저가나 뭐 네. 적정한 기준으로 체결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1건을 아직 그 수임료 지급이 안 된 사건이 있고 또 누적된 그 계약서조차 체결을 못한 사건이 201건이더라고요. 이게는 거의 받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법률은 특징이 밖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사실은 가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안 쓰면 소송이나 이게 진행이 안 돼. 법률은 뭐 계약서 안 쓴다고 우리가 뭐 잡혀갔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대응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를 이렇게 좀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하다 보면 계약서조차 못 써서 이렇게 되는 사건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수 사건도 뭐 계약서는 썼는데 어려우시니까 현장에 뭐 현장 투쟁하시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데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주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률원이 민주노총 내에서 약간 법률구조공단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어떤 조직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은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일하고 있는 변호사나 뭐 법률원 구성원들의 근무사나 이런 구성원들의 노동력 뭐 이런 표현까지 해서 노동력 착취에 의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사실. 선의의 노력을 그냥 써먹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좀 뭐 그래도 제가 법률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와서 일하려고 하는 그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좀 뭐 저도 미안한 일이고 우리 조직이 참 미안한 일이 아닌가. 뭐 사실 그런 일이 힘들어하고 또 그동안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의 전망은 잘 안 보이고 뭐 독일처럼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역할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얘기는 하지만 당장 그런 전망은 안 열리고 이런 늘 이제 뭐 대응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노총 법률원이 민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조직이 만든 사실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이나 이런 것도 사실 같이 고민이 돼야 되고 책임이 같이 이제 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투쟁은 끝나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쌍용자동차 그 파업이 2009년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정례호 사건이나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와 있던 손배가압류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노조나 해고당하신 우리 조합원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현저히 못 미치긴 하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사실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하면서 그 간접적인 고통들을 사실은 4년,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게 좀 힘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법률에는 또 변호사나 뭐 이렇게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애정이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진 않고 그래서 더 미안한 거죠, 사실. 또 속사정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좀 그런 간접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야 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들도 상당히 이제 크지 않느냐 이런 좀 어려움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한 3, 4년 동안 탈진하듯이 이렇게 소진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분은 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해서 그건 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할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산별 조직이나 지역에서 법률원이나 변호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실 때, 법률원은 그냥 기존에 우리 민주노총이 만든 법률원은 뭐 다른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나 다른 변호사하고 무슨 공개 입찰을 붙이듯이 법률원이 같이 하려면 뭘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저기서는 뭘 해준다고 그런다, 이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된 법률 사업 체계,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되고, 산별 조직이나 지역에서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 법률원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저희들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률원은 바쁘다. 정말 열정은 있고 변호사도 열정은 인정한다. 근데 바쁘고 또 열정은 인정하지만 과연 우리 노조 아니면 내 사건을 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부. 근데 실력은 있나? 예, 여기 이제 올인해 줄 수 있나?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2002년도 법률원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열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미 많은 어떤 경력이나 역량이 쌓인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우리 훨씬 더 뛰어납니다라고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률원이 이제 이미 12년이 됐고, 오로지 정말 매년 500건, 600건, 700건의 노동사건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12년의 경험이 이 조직에도 축적이 돼 있고, 그동안 사실 뭐 주요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파원 판결이나 최근에 뭐 쌍용자동차 정례해고 사건이나 또 현대자동차 최근에 불법 파견 판결, 뭐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서 법률원이 주심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주요한 성과들을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송과 관련된 어떤 법률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결코 다른 어떤 사무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좀 말씀을 오히려 겸손한 감히 겸손한 말씀 최고라고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우리 산하 사업장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사건이 생길 때 그걸 좀 법률원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소송과 그런 어떤 산하 조직의 자문 관계가 집중이 되면 사실 법률원의 현재 구조는 그걸로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고, 또 각 산별 조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별 조직의 어떤 일어나는 문제나 이런 산별의 어떤 전문성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공에 가기 전에는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냥 뭐 제도적인 문제 정도를 같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가서 이제 실제로 관련된 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 그 현장에 어떤 관련된 사건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는 지금 화물연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법률원 조직이 전문성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별의 어떤 전문성 강화와 또 그걸 토대로 한 인적 기반, 그러니까 법률원과 함께 하겠다.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노동 문제를 나도 관심 있고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산별도 아우르면서 또 가까운 지역에도 이런 조직을 만드는 그런 법률사업 체계화를 추진을 하는데도 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좀 이걸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 예. 또 우리 조합원, 특히 간부님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으면은 법률원은 사실 영리 사무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송을 통해서 많은 법률원이
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 변호사나 그 사람한테 무슨 성과급으로 주거나 이런 구조가 그게 그냥 법률원의 재정 적립금으로 축적이 돼서 그 변호사 혹시 이제 법률원을 떠나더라도 우리 민주노총의 조직에 또 남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어떤 법률사업 체계화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실은 법률 구조, 부재 그런 현장에 투쟁하는 사업장에서 수임료 부담을 할 수 없더라도 그런 대응을 하는 그런데 또 이 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외부에도 이제 우리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 구조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조직이니까 우리가 같이 미운하고나 좀 같이 키워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 미운하고 왜 들어가죠? 그런 생각 우리가 잘 키워야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음 달부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잖아요. 예. 민주노총 법률원 정상화랄까요? 아니면 비약적인 발전 공약을 내는 분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국 우리가 노동 운동, 한국에 있는 우리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게 이제 중에 하나가 노동 기본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렇죠. 없는 거죠. 예. 모든 노동자의 어떤 파업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대검 공안부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라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거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ILO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르는 뭐 구속, 형사처벌, 또 손배가압류, 가처분, 해고, 징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원의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은 지지도 해주시고 또 각 우리 산별 조직이나 각 조직에서는 많은 지원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잘 앞으로 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노동과 세계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